지금의 한국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제조업 강국이 됐지만 한국보다 훨씬 오랫동안 왕좌를 지킨 것은 독일입니다. 한국의 절대 넘볼 수 없는 제조업의 절대 강자죠. 비록 전쟁 중 개발된 것이기는 하지만 인류 최초의 컴퓨터, 히틀러의 목이 쉴 것을 염려해 발명된 마이크, 제트 추진 전투기, 헬리콥터, 미사일 등이 독일에서 개발됐고 세계 최초의 자동차 역시 칼 벤츠라는 독일인의 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항상 세계 최초,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을 자랑스럽게 여겨왔는데 조금만 자세히 보면 독일이, 아니 전 세계가 독일을 세계 최초로 알고 있는 것들 중 상당수가 잘못된 정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때문에 독일이 만년 2위로 내려앉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대표적으로 구텐베르크 성서 덕에 독일이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금속 활자를 개발한 국가로 알려졌지만 한국의 직지 원본이 공개되면서 세계 2위가 됐고 그 격차는 78년이나 벌어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역사책이 전부 다시 쓰였죠. 그런데 여기 청계천 폐지 더미에서 발견된 헌책 한 권 때문에 독일이 또 세계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지난 2001년의 어느 날 이윤석 선생은 자신의 취미생활을 향유하기 위해 청계천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고서적 수집이 취미였던 그는 청계천 팔가를 방문했는데 누가 봐도 곧 버려질 것 같은 폐지 더미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 구석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상태로 누렇게 뜬 헌책 한 권이 유독 눈길을 끌어 그는 망설이지 않고 값을 지불했죠. 그런데 그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이 헌책에 전 세계를 구원할 기술이 세계 최초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 우연히 책을 펼쳤던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책을 펼치자마자 동절양채 4글자가 눈에 띄었는데 이를 한글로 풀면 동절기에 채소를 양식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겨울에 채소를 키운다는 것인데 겨울에 채소를 키운다? 아무리 봐도 이상했죠. 이에 그는 당장 책을 들고 궁중음식 전문가 한복녀, 농업사 전문가 김영진, 본추학 전문가 안덕균, 원예조경 전문가 김용원 등 전문가들을 찾아 책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책의 끝부분에 산가요록 마침 전순이 찬, 최유준 초라고 쓰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 이 책이 전설처럼 남아있는 산가요록 원본임을 알려줬습니다. 산가요록을 한글로 풀면 산에 털을 잡고 사는 백성을 위해 필요한 기록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 책은 조선시대 세종, 문종, 단종, 세조에 이르는 4명 임금의 어의로 봉직했던 전순이가 1450년 편찬한 종합농서입니다. 저자인 전순이는 한의학 3대 저술 중 하나로 꼽히는 의박유치 편찬에 참여했고 식이요법서, 식료찬요를 저술했죠. 특히 식료찬요는 건강의 근본은 올바른 식사에 있다는 음식을 통한 질병치료 방법을 적고 있는데 한국 최초의 식치의학을 정립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산가요록은 기록은 남아있지만 실물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윤석 씨가 청계천 폐지 더미에서 찾아낸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산가요록이 무슨 책이길래 전 세계를 구원할 기술을 세계 최초로 기록하고 있다고 했을까요? 지난 2018년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전 세계적으로 토양오염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토양오염, 숨겨진 현실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FAO는 토양오염의 주 원인을 산업활동에 사용되거나 생산되는 화학물질, 가정, 축산 및 생활 폐기물, 농화학 제품, 석유에서 유래된 물질들로 봤는데 이들은 쓰레기 매립지에서 실수로 누출되거나 비료와 농약 사용, 처리되지 않은 폐수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배출됩니다. 이는 사실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오염물질은 독성 수준을 높여 농작물 수확량을 감소시켜 식량의 자급자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이런 오염물질을 먹고 성장한 농작물을 먹어야 하는 인간에게 절대 이로울 리 없죠. 이런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대체 방식으로 제시되는 것이 스마트팜인데요. 농작물은 사실 굳이 토양에 심지 않아도 적당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아주 먼 옛날 농경시대부터 토양에 농작물을 재배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를 따르는 것이지 최적의 영양분과 수분 등이 공급되면 땅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키울 수 있죠. 이에 현재 화훼, 채소, 과일 등은 스마트팜에서 생산하고 있고 머지않아 거의 모든 작물을 토양이 아닌 스마트팜에서 재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굳이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도 식량의 자급자족이 가능해지는데요. 이 분야에서 한국은 대단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는 이 기술을 중동, 아프리카 등에 수출하고 있는데요. 2023년 스마트팜 수출 실적이 무려 4천억 원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팜의 핵심은 온실입니다. 스마트팜의 가장 큰 장점은 1년 내내 농작물 재배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러시아, 캐나다 등 극한의 기온을 자랑하는 국가에서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겨울철에 아무것도 키울 수 없지만 온실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온실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이 자랑스럽게도 한국입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조선왕조실록 성종편 제13권에 남아있죠. 1471년 11월 21일 궁궐에서 식물재배를 담당하는 장원서가 성종에게 연산홍을 올렸습니다. 임금에게 꽃을 올리는 것이 뭐 그리 대수냐 하시겠지만 연산홍은 봄에 피는 꽃입니다. 그 꽃을 겨울로 접어드는 11월 21일에 올렸으니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성종의 대답에 그 답이 있습니다. 겨울달에 꽃이 핀 것은 인위적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1471년 이전 조선은 이미 봄에 피는 꽃을 겨울에 재배하는 기술, 즉 온실 기술을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인간이 추운 겨울에도 농작물을 재배하겠다는 꿈은 아주 오래전부터 꿔왔습니다. 그래서 1619년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온실이 등장했죠. 세계 최초로 알려진 바로 그 온실입니다. 하지만 독일이 하이델베르크가 세계 최초의 온실이라며 어깨에 힘 잔뜩 주고 뿌듯해할 때 수고했다며 등을 토닥여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한국입니다. 왜냐면 1471년에 쓰인 성종실록에는 겨울에 봄에 피는 꽃인 연산홍을 올렸다는 기록이 있고 그보다 20년 전인 1450년 전순이가 쓴 산가요록에도 관련 기록이 있으니까요. 다시 말해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온실이 등장하기 최소 170년 전에 조선은 온실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위키미디아에 영어로 온실을 뜻하는 그린하우스를 검색하면 산가요록이 최초의 온실이라고 밝히고 있죠. 그럼 산가요록을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산가요록은 1450년 어휘로 봉직하던 전순이가 쓴 생활과학서로 당시의 농업기술과 함께 술 빚는 법, 음식조리법, 식품저장법 등 생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기록해두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동절양채, 즉 겨울에 채소 키우기 편에서 당시 온실 건축에 관한 세 줄의 기록이 있습니다. 원문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임의의 크기대로 집을 짓되 삼면을 쌓아 가리고 종이를 발라 기름을 먹인다. 구두를 놓되 연기가 새어나오지 않게 하고 온돌 위에 한 자반 높이의 흙을 쌓고 봄나무를 심는다. 아침 저녁으로 따뜻하게 하되 바람기가 스며들지 않게 하고 날씨가 심하게 차가워지면 반드시 편비계를 두텁게 덧대어 창을 가리고 날씨가 따뜻하게 풀리면 철거한다. 매일같이 물을 뿌려서 방 안을 이슬이 맺힌 것처럼 하여 흙을 마르지 않게 한다. 벽 안쪽으로는 가마솥을 걸고 담 밖으로는 굴뚝을 세워서 저녁마다 불을 떼어 둥글고 긴 굴뚝으로 연결시켜 연기가 빠지게 하며 솥에서 나는 수증기로 방 안의 공기를 훈훈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보통 온실이란 난방, 가습, 채광 3요소가 갖춰져야 하는데 조선의 온실은 이 3요소를 완벽히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난방의 경우 온돌난방을 이용해 흙 온도를 항상 25도로 유지해줬습니다. 아랫부분을 따뜻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식물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차가운 땅까지 데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식물은 사실 지상에서 보이는 줄기 등도 중요하지만 뿌리의 발육이 더 우선합니다. 뿌리가 영양분을 흡수해 줄기로 보내니까요. 그래서 최근 온실에서는 온수 파이프를 이용한 난방이 도입되고 있기도 하죠. 독일 하이델베르크 온실은 난로를 이용해 공기를 데우고 이를 온실로 불어넣어 온실 내부 온도를 높입니다. 하지만 이는 지상의 온도만 높일 뿐 차가운 땅을 따뜻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화분이나 다른 재배 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조선의 온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단연 한지입니다. 삼면을 기름칠한 한지로 발라 현대시대 판유리를 대체한 것이죠. 한지에 들기름을 먹이면 인장 강도가 비닐보다 강력해지는데 이 덕분에 들이치는 빗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빛의 투과율이 높아 온실 내로 많은 햇빛을 투과시킬 수 있는데요. 한지를 구성하는 종이 섬유 그리고 그 공간을 채우는 공기의 빛 굴절률은 전혀 다릅니다. 굴절률이 다른 두 물질이 함께 존재한다면 빛은 산란되어 반사됩니다. 하지만 기름의 굴절률과 종이 섬유의 그것이 비슷해 흩어지는 빛의 양이 적어 투과성을 높여줍니다. 한지는 외부에만 붙인 것이 아니라 내부에도 도배해 실내 곳곳에 햇빛이 골고루 반사되도록 했습니다. 천장을 통해 투과된 복사열은 실내 바닥과 황토 벽체에 흡수되며 복사열로 전환되고 온실 내부에 머물며 내부 온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파종 후 3주가 지나면 채소를 수확할 수 있었는데요. 반면 하이델베르크 온실은 난로를 두어 열기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난로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은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습기를 빼앗습니다. 원래 서양에서는 열기를 발생시키기 위해 동물의 배설물을 부패시켰는데 친환경적이기는 했으나 지독한 냄새 때문에 난로로 대체하기에 이르렀죠. 하지만 기름 먹인 한지는 습도 조절도 가능했습니다. 온실은 내부와 외부의 차이 때문에 벽에 이슬이 맺히기 마련인데 이슬은 햇빛을 막고 실내 온도를 낮춥니다. 하지만 기름 먹인 한지는 방수성과 투습성을 가지고 있어 작은 수증기 입자는 한지를 통해 실외로 배출되고 이로 인해 온실 내부에는 이슬이 거의 맺히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아침 저녁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펴 온도를 올렸고 가마솥에서 끓인 물은 나무로 만들어진 통을 통해 온실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건조한 조선의 겨울에 알맞도록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한 것이죠.
하지만 하이델베르크의 온실은 습도 조절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열기를 데우기 위해 난로를 두었더니 너무 건조했고 습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팀을 이용했더니 식물이 데쳐지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모로 보았을 때 독일의 기술보다는 조선의 온실 기술이 더 뛰어났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조선 온실의 가장 큰 장점은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 독일의 온실은 지속적으로 석탄을 태우면서 난로를 가동시키므로 석탄을 소비했고 이 과정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온실은 기온과 지온을 함께 데우면서도 환경에 피해가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친환경적으로 식물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오래전 공자의 가르침을 기초로 유교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유교를 숭상했던 조선시대 모든 사람들이 공자왈 맹자왈하며 인간의 생활을 예절과 법도라는 틀에 가둬버렸죠. 물론 우리 문화의 근간이 된 유교를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온실 분야만큼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세 줄로 남은 온실의 사용 기록 이외에 백성들이 온실을 사용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다만 전순이가 겨울철에 꽃과 야채를 재배하던 궁중기술을 민간에 보급하기 위해 쓴 산가요록을 남겼을 뿐이죠. 공자는 제철 음식이 아닌 것은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공자의 모든 것을 추종했던 이들은 세계 최초로 온실을 개발해 겨울철에 길러지는 채소나 과일 등은 일체 손을 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 보니 온실의 대중화와 발전이 이뤄지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온실보다도 최소 170년 앞서 온실을 개발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새삼 놀라울 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